파산관제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채무자들보다 채권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개인 파산에서 이제 배당을 받는 채권자는 극히 드물지만 몇 프로 안 되지만 혹시 이제 채권자들이 채권 신고 안내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의미 있는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관제인 사무실에서 이런 형식으로 채권 신고 안내문을 작성을 해서 이건 사실은 이제 관제인이 보내는 게 아니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 실무관이 보냅니다. 근데 이제 관제인 사무실에서 이런 양식으로 이제 만듭니다. 공문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맨 위에 사건 번호 쓰고요. 이건 이제 가장의 사건 번호입니다. 2022 하단 870699 파산 선고 발송 일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파산 채권자, 수시는 파산 채권자죠. 그 다음에 제목은 파산 채권 신고 최고서입니다. 안내문이죠, 일종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용을 쓰고 언제 누가 어떤 파산을 당했으니까 언제까지 신고해라.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서류가 좀 많습니다. 파산 절차 진행 협조 안내문, 파산 채권 신고에 관한 주의사항, 파산 채권 신고서, 채권 목록, 위임장 접수증. 그래서 이게 한 9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걸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자가 좀 작죠. 그래서 제가 따로 좀 크게 편집한 거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그건 형식이고 이건 이제 양식이 좀 글씨를 키우는 바람에 찌그러졌지만 그런 양식으로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채무자 누구누구의 파산관제인 이제 이름을 쓰고요. 이거는 전국 아마 똑같을 겁니다. 로펌타워 066 이건 우편번호고요. 이렇게 쓰고 아까 똑같죠? 사건번호, 발송일자, 파산 채권자, 채권신고, 최고서. 이거는 법원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채권신고서는 따라서 법원에다가 내야 됩니다. 접수를 해야 돼요. 귀사, 귀하, 귀청이 협조와 지원에 깊은 감사 원성함을 기원합니다. 인사드리고 채무자 누구누구는 이제 주민번호를 쓰죠. 75년생이었군요. 2022년 12월 12일 16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으며 파산관제인은 이제 본인, 저기 이제 홍영필 변호사가 선임됐다는 걸 알리고요. 귀하께서는 본건 공문 별첨 1 파산 절차 진행 협조 안내문 내용 및 별첨 2 파산 채권 신고에 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시어 잘 익히시어 서울회생법원 별관 파산과로 채권 신고 기간인 2020년 3월 8일까지 채권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신고를 안 하면 실권됩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채권 신고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내가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관제인이나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닙니다. 신고를 안 하면 실권되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 10명 있는데 채권 신고 1명만 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땡이죠. 장땡이죠.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고까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렇죠. 배당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떴죠. 아울러 채권자 집회에서 신속한 채권 조사를 위하여 파산관제인이 사전 채권 조사에 그렇죠. 채권 조사 기일 3월 15일 날은 사실상 그거를 추인하는 자리지 실제 조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조사는 실질적으로 이걸 보내고서 이건 이제 3월 8일까지 이제 접수를 받죠. 법원에서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걸 출력을 해서 관제인이 이제 집계를 하죠. 시부인편을 만듭니다. 시부인편을 만들어서 그거는 이제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날까지 아니면 전 시간까지라도 접수를 하면 받아줍니다. 좀 늦더라도 최소한 3월 14일까지는 내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현행법상 관제인이 채권자가 일을 안 하면 그냥 대부분 일을 안 하니까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면 특별조사를 거쳐야 되니까 좀 비용도 더 들죠. 출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자는 항상 파산 선고 전일까지 이자를 붙여야 됩니다. 파산 선고 후에 이자를 계산해서 포함시키면 그거는 관제인이 인정을 하지 않고 부인합니다. 이의를 합니다. 이의를 하면 이제 이 통지서를 날리고 배당이 한 달간 이 통지서로 수령한 날로부터 아니죠. 채권 신고 기간 3월 8일이죠. 아니 3월 15일
그 채권 조사 기일부터 한 달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의통지서 받은 날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의통지서, 웬만하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될 텐데, 통지서를 받는 게 들쑥날쑥하죠. 그래서 채권 조사 기일부터 한 달 이내에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내면은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파산 절차에 대한. 그다음에 채권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채권 신고를 부실하게 할 경우 채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선 귀하가 보내주신 채권 신고서에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소명 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자는 이자 계산서를 첨부하시고 이자율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이거 도와주신 분은 이렇죠. 2018년에 7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채무자한테 7천만 원을 빌려주는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과 거의 같은 급이죠. 공정증서를 부인할 수는 없죠. 공정증서를 부인하려면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다 갚았다는 증거는 없죠. 그래서 일단 7천만 원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는 부두상 약정입니다. 부두상 약정. 근데 채권자의 계좌에 2부에 해당하는 2부면은 월 2부면 연 24%입니다. 2 곱하기 10이 안 되죠. 월 2%죠. 2부가 연 24%입니다. 그러니까 7이 14. 한 달에 140만 원이 들어옵니다. 통장에. 쭉쭉쭉쭉 찍힙니다. 그러다가 70 들어오고 30 들어오고 띄엄띄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좀 들어오다가 이제 흐물흐물 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보니까 9번 내고 말았습니다. 이자를. 한 40개월 동안. 현재까지 한 40개월 됐는데 40개월이면 3년 한 6개월 됐죠. 6개월 지났는데 이자는 9개월치만 낸 겁니다. 그럼 나머지 40개월에서 30개월에 대한 이자만 해도 4,200이죠. 원래는 이제 당초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2%라고 명확하게 하면 되는데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것도 일종의 통장도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죠. 일단 제출해서 관제의 판단을 받아보는데 저 같으면 이제 인정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채권을 양도받을 경우에 양도계약서, 양수계약서, 양도통지서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0유인 이후에도 양도통지가 일어났죠.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소명 자료가 부족할 경우 부인이 되어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간혹 금융기관의 경우 공신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제시하는 부채증명원 등으로 간단하게 채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라도 예를 들어서 카드 회사 같으면 카드 회사의 카드 가입 내역서 있죠. 우리가 카드 발급할 때 쓰는 신청서 있죠. 그걸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쓴 내용 말고 카드에 자기네가 이제 이렇게 연체에 대한 어떤 그런 금융자료 한 장 정도를 냅니다. 또 나오죠. 채권신고서는 본 관제인에게 보내지 마시고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앞으로 접수하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고 추후 신고를 하면 이게 특별조사라 그러죠. 추가적인 절차비용, 채권자들에 대한 1회 송달비용 10명이면 4만원 내야 됩니다. 4에서 5만원 내야 됩니다. 20명이면 8만원 내야 되죠. 30명이면 12만원 내야 됩니다. 그렇죠? 배당을 충분히 받으면 낼만 하겠죠. 몇백만원, 몇천만원 받으면 충분히 그 돈 껌값이니까. 근데 몇만원 아니면 몇십만원 받으면서 그 돈 1, 20만원을 내려면 상당히 아깝죠. 그래서 반드시 1회 신고 기간 안에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행각 법률 382조 제1항은 파산 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도록 하고 있죠. 동법 384조 파산재단 관리 처분 권한은 파산관제인에게 있죠. 그래서 파산 선고일 이후 채무자 소유 모든 재산은 관제인에게 귀속되고요. 파산 선고일 이후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해서 새로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미 내려진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 선고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압류에 기해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됐을 때는
파산재단에 들어오지 않죠.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실효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확설 대립이 있는 것도 있고 판례로 정립된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가압류한 경우에 본안 판결이 확정돼 있으면 파산 선고 이후에 그 이제 배당금을 찾더라도 이미 소송이 파산 선고 이후에 파산 선고 이전에 확정됐으면 그거는 이제 채권자 거라는 게 이제 명백하고 파산재단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게 2018년인가 19년도에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됐죠.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중단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소송이 중단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소송은 중단되고 파산 채권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소송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고 이제 채권 시부인, 채권 조사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중단이 됩니다. 다만 별채권자인 저당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근질권자 마찬가지죠. 별채권 행사로 실행 중인 경매가 있다면 그 절차는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대개의 경우 절차가 계속됩니다. 왜? 파산에 앞서는 게 별채권이라 그랬죠. 별채, 별도로 제외한다. 제외한 권리. 그렇죠? 이게 특별할 때 그 구별할 때의 별자에다가 제외할 때의 제입니다. 뭘 제외하냐? 파산 절차를 제외하고 특별한 권한을 별채권자에게는 부여해서 아마 그런 용어를 일본말이겠죠. 예전에 별채권자를 이제 별채권이라는 말을 쓰죠. 용어는 좀 어렵지만 함자로 구분해서 익히면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 뭔가 좀 특별한 놈이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는 열외, 제외하다. 파산 절차에서 열외해서 뭔가 특별한 권리, 특별히 우대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 별채권, 아, 좀 특별히 대우를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파산 채권자와 동등하게 대우받는 게 아니라 한 차원 높은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별채권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별채권자는 본 파산 절차와 상관없이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지만 별채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할 부족의 채권액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별도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냐? 배당 제외 기간 만료까지 부족액을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부족액 소명이 이렇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경매가 끝나고 나서 채권 조사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채권 조사를 예를 들어서 채권 조사를 바로 시작을 하면 그 근저당권 채권자는 자기가 예정 부족액, 그러니까 근저당권에서 예를 들어서 받지 못한 금액을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예정 부족액은 채권 제외, 배당 제외 기간 만료 시까지 입증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통상 관제인은 일단은 예정 부족액에 대해서 입증을 하라고 이제 촉구를 하죠. 1회 집회 이후 채무자 소유 재산이 있으면 처분 절차에 들어가죠. 또한 채무자 소유 재산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부당하게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본 관제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소송으로 되찾아온다. 재산 처분이 된 이후에는 재단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금원으로 시인된 채권에 대해 안분 배당을 하게 됩니다. 파산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아주 중요 핵심적인 내용을 깨알같이 적었죠. 재산 처분부터 배당까지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뭐 2년, 3년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상 가는 것도 있죠. 뭐 소송이라든가 뭔가 복잡하게 꼬인 거는 5년, 뭐 10년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건의 성질상. 근데 통상 배당 내 사건이 채무자인 사건 아니면 내가 채무자를 관리하는 채권자인데 내 상대방 채무자가 파산 들어갔는데 법원에 알아보니까 아니면 관제인한테 물어보니까 뭐 무슨 뭐 경매가 진행 중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한가할 배당 사건이다라고 하면 돈 받는 데까지 한 1년 이상 걸리겠다라고 1년 정도 걸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 처분은 관제인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가 조사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재산 처분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공고 매각도 하고 경매를 넣을 수도 있고 재산 처분까지 지금 뭐 제가 공고 매각을 한 거는 2차, 3차까지 2차까지 공고했는데 임자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이에요. 지분권자가 수천 명입니다. 제주도에. 제주시 옆에 있는 뭐 애월읍인가 거기에 뭐 임야인데 몇천 명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은 꽤 됩니다. 6천 몇 제곱미터예요. 6천 몇 제곱미터는 그 몇만 평 되는 땅에 자기 땅이 한 2천 평 있는 거죠. 지분으로. 그렇지만 가치는 없죠. 그게 뭐 예전에는 몇 천만 원을 샀대는데 지금은 사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재산적 가치가, 왜냐면 자기가 단독으로 소유권 행사를 못하죠. 공유권자가 워낙 많아서 뭐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돈이 많아서 나중에 훗날을 대비해서 그냥 몇백만 원 정도, 500만 원에 사라 그래도 안 삽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가 포기하면 채무잡게 되기 때문에 한 3차까지 공고를 한 다음에 이제 도저히 안 되면 이제 포기해야 되겠죠. 재산 처분 후 재단 채권 변제가 될 때까지는 각 채권자에게 얼마가 배당될지 알 수 없습니다. 배당표가 만들어지고 배당이 확정되면 채권자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재단 채권을 먼저 조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관제인 보수를 결정받고 재단 채권을 승인받습니다. 관제인 보수 및 뭐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그래서 그걸 먼저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미 이제 채권 조사에 확정돼 있죠. 그 채권자들한테 배당표를 최후 배당표를 짜서 최후 배당표하고 재단 채권 변제를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재단 채권을 변제하면서 아 이게 배당 금액이 남는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이제 채권자들은 공고를 하면은 알 수 있죠. 공고판을 근데 누가 공고판을 들여다보겠습니까? 공고판을 보면 채권액이 전체적으로 뭐 2억이고 배당될 금액이 뭐 800만 원이다. 아, 그럼 대략 배당률을 예측할 수 있죠. 10%냐, 5%냐, 3%냐. 그럼 이제 그때부터 배당 제외 기간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까지는 그냥 그대로 스톱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공고만 해놓고 뭐 혹시 누가 이의를 하는지 이제 보는 거죠. 채권자가. 뭐 배당표가 잘못됐다든지 뭔가 시비를 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딱 끝나면 이제 배당 제외 기간이 종료가 되면 비로소 이제 바로 이제 계좌 해지 허가를 받은 다음에 배당 통지를 합니다. 채권자들한테 팩스로 관제인 사무실에서 쫙 뿌립니다. 팩스로 수십 통을 수십 명한테 뿌리죠. 한 건에 보통 채권자가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되니까 미리 이제 팩스 번호를 알고 있죠. 채권 신고서라든가 신고 안내문에 신청서, 채권 신고서에 주로 있죠. 혹시 채무자 소유 재산 혹은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관제인에게 연락 주시면 조사를 하도록. 그쵸?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 불허가 사유를 지적을 주십시오. 이거죠. 이렇게 이제 쭉 빈 공란도 줍니다. 그쵸? 그다음에 파산 채권 신고, 이게 이제 주안점이죠. 파산 채권 신고에 관한 주의사항. 여러 번 읽어보고 잘 모르면 이제 이걸 또 이제 돈 주고 법무사나 좀 아는 사람한테 가서 돈 좀 쥐어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이자 계산하는 거 이자 금융 계산기가 있잖아요. 그거 보고 하면 돼요. 제가 이제 어제 금융 계산기를 한번 어플을 다 뒤져봤더니 진정한 금융계, 이 판결문에 기한 이날까지 계산하는 금융계산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게 필요한데, 그쵸? 그 어플이 필요한데, 그 어플은 못 찾겠어요. 아무래도 뭐 전부 예금, 적금, 무슨 뭐 환율계산기, 그다음 예금이나 적금 계산기에는 이율 나오고, 그 다음에 이자 소득세 15.4% 공제하는 게 나오고, 끝까지 좋아요. 근데, 우리 판결문은 몇 월 며칠까지 딱 돼 있죠. 파산 전일까지. 이걸 월수로 할 수가 없잖아요. 대충 자기가 우수리 월을 포기하면 뭐 14개월로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좀 정확치가 않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거 서류는 명확하게 제출해라. 판결인 판결. 그렇죠? 채권 신고 안내문은 채권 신고서를 안내서를 잘 보시고 결국 이자 계산하는 겁니다. 이자. 원금하고 이자. 아니 이자 필요 없다 그러면 원금만 제출해도 돼요. 이자를
항상 유념할 거는 파산 선고 전날까지만 계산을 해라. 그 이후에 계산된 이자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인정 안 하고 이제 후순위 채권이라 그래서 후순위 채권으로 시인은 합니다. 그렇지만 뭐 선순위 일반 파산 채권자들도 돈을 다 못 주는데 후순위까지 들어갈 돈이 없죠. 전형적인 후순위 채권은 벌금, 과태료 이런 겁니다. 인감증명서 첨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위임장, 본인이 못 갈 때는 위임장을 써줘야 됩니다. 인감 첨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법원에다가 접수를 하면 접수번호를 줘줘요. 접수번호를 아마 법원 어떤 시스템에서 10자리인가요? 8자리 접수번호를 줍니다. 접수증은 법원에 출석할 때 항상 지참하셔야 됩니다. 신분증하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는 항상 가지고 다니면 좋습니다. 법원 출석할 때. 이런 시스템으로 채권 신고의 어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채권 신고를 해서 돈을 타는 분들은 아주 극히 드물죠. 1년에 뭐 한 몇 프로 안 되죠. 그렇지만 하여튼 언제 또 내가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채권 신고 안 내면은 결국은 핵심은 이자 계산이다. 그 다음에 근거는 이제 부두약정이 있더라도 간접적인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으로 송금한 근거가 있으면 어느 정도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자 약정이 부두약정인데 매월 꾸준히 해당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냈으면 이자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뭐 판결, 공정증서, 차용증 이런 거죠. 근데 뭐 그런 거를 꼭 부배하고 지인들 사이에서 그런 걸 쓰지 않고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야 오늘 좀 돈 좀 꿔줘 하면 얼마? 1,000만 원. 그럼 얼른 계좌 불러주고 불러 쏜다. 오케이 끝. 이자? 내가 그냥 일부 쳐줄게. 그래서 뭐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씩 넣어주다가 내가 이제 어려워져. 그럼 결국은 사람 심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 돈, 편한 사람 돈부터 안 보내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가장 악질적이고 악독하고 강력하게 프레스하는 사람한테 겁이 나서, 그렇죠? 먼저 주는 게 또 본성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친한 지인, 친한 형제, 돈부터 떼어 먹는 거죠. 그게 본능이에요, 사실은. 본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 본연지성입니다. 무슨 뭐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능에 가까운 생존 방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사채업자라든가 조폭이라든가 아니면 강력하게 추심하는 업체, 막 회사에 찾아온다, 자기 어떤 사회적 뭔가 두려움 이런 걸 전파하면서 뭐 위해를 가할 듯이 뭐 정당한 추심행위에도 좀 겁이 나죠. 그런 돈부터 먼저 갚죠. 돌려막기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금융권도 제1금융권 돈, 은행 돈부터 먼저 떼어먹죠. 떼어먹기보다도 이제 연체를 하죠. 카드사 돈은 카드는 진짜 막 돌려막기에, 그렇죠? 카드 돈은 돌려막아야 되기 때문에 또 먼저 갚죠. 고율의 이자라도.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은행에 또 손을 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진짜 뭐 완전히 사채, 그렇죠? 악성 사채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화가 되는 거죠. 아무튼 파산 채권 신고에 대해서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고 실제 나중엔 채권 신고서를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쉽게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